이 사진 설명 좀 해볼래? 거실이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나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려놓았다. 모텔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로에게 기대선 남녀. 그리고 그 남자의 어깨에 기대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 그 웃음이 낯설었다. 아니, 어쩌면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한 장의 사진으로 10년 우정과 결혼 생활이 산산이 부서졌다. 믿었던 친구, 함께 밤새 라면을 끓여 먹던 그 놈이 내 아내와 그렇게 엉켜 있을 줄이야. 아내의 표정엔 죄책감도 없었다. 친구는 땀을 흘리며 변명조차 제대로 못했다. 누가 칼을 든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분명히 죽는 줄 알았다. 마음 한가운데가 뚝 하고 끊어졌으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고발이 아니다. 한 남자가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지는 대신 자신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나가는 이야기다. 그리고 배신자들이 진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순간, 그 장면은 당신의 가슴 깊은 곳까지 조용히 파고들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 끝엔 구원이 있을까? 혹은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일까?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이 사진 설명 좀 해볼래? 거실이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나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려놓았다. 모텔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로에게 기대선 남녀. 그리고 그 남자의 어깨에 기대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 그 웃음이 낯설었다. 아니, 어쩌면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자, 잠깐만, 준호야. 이건 진짜 오해야. 당황한 듯 급히 말을 꺼낸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늘 붙어 다니던 친구 민석이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함께 통과해온 존재. 적어도 난 그렇게 믿었다. 그런 그가 지금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수지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 눈빛엔 죄책감도 당황함도 없었다. 마치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 멍하고 공허했다. 내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민서가 너 원래 그런 놈이었지? 내가 입을 열자 둘 다 몸을 굳혔다. 예전부터 어딘가 날 이기고 싶어 했잖아. 성적도 여자도 직장도 늘 경쟁처럼 여겼지. 그래도 난 널 친구라고 여겼어. 진심으로. 내 목소리엔 분노보다 말라버린 체념이 그리고 조용한 결별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냐? 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침묵이 흘렀고 그 틈을 깨듯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문제였어. 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집에 있어도 무표정.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늘 그래 미안만 반복하고 남자다운 모습도 열정도 없어. 그녀는 고개를 들고 옆에 앉은 민석을 바라봤다. 민석 씨는 나를 여자로 봐줬어. 그 말에 나는 피식 작게 웃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찢어졌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젠 어떤 말도 어떤 변명도 가슴에 닿지 않았다. 하고 싶은 말은 그게 다야? 아직 더 있어. 수지는 날카롭게 말을 이었다.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당신은 절대 몰라. 옷차림도 촌스럽고 대화도 재미없고 분위기 파악도 못해. 민석 씨랑 얘기할 땐 훨씬 편했고 위로가 됐어. 그래? 그럼 왜 나랑 결혼했는데? 내 질문에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석을 힐끗 바라봤지만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서랍에서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사진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뒀지.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카카오톡 대화, 녹음 파일, 호텔 출입 사진. 확실한 증거들. 이미 변호사에게 넘길 준비는 다 끝났어. 야, 잠깐만. 진심이야? 민석이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지만 나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진심이지. 넌 내 친구였고 수지는 내 아내였어.
근데 둘 다 동시에 날 배신했지. 그 이상 뭘 더 바래? 그 순간 수지는 의자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입술을 깨물고 울음을 삼켰지만 이미 그녀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도 분노도 아닌 오직 패배자의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몇 분 동안 방 안에는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숨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렸다. 때로는 조용한 분노가 고함보다 더 깊게 찔러온다. 나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 어디선가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우정이라는 이름을 쓴 독,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지배. 그 모든 진실을 나는 지금껏 애써 외면해왔던 것이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 한 장만을 손에 들고 두 사람에게 등을 돌렸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진짜의 나를 되찾는 시작. 민석과의 관계는 학창시절부터 이어진 오랜 인연이었다. 함께 시험 준비를 하고 같은 자취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밤새 고민을 나눈 적도 있었다. 수진과의 첫 만남도 그 자리에서였다. 한여름 캠핑장에서 셋이 함께 웃던 사진이 아직도 서랍 속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만큼 가까웠던 사이였기에 이번 대신은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직장인이 된 후에도 민석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영업직으로 말발과 추진력을 무기로 실적을 쌓아갔다. 나는 본사 기획팀에서 묵묵히 맡은 바를 해내며 안정적으로 평가를 받아 팀장까지 올랐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민석은 또 특유의 너스레를 떨었다. 야, 너희 회사는 진급이 좀 느리네? 난 벌써 지점장 됐는데. 여느 때처럼 허세를 섞어 말했다. 하지만 연봉 이야기나 실적 세부로 들어가면 말을 돌리거나 애매하게 웃고 넘겼다. 나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런 민석이 어느 연말 모임에서 술김에 말했다. 수진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지 않냐? 장난스럽게 내게 말을 던졌지만 나는 뭔가 기분이 서늘해졌다. 아내 진짜 미인이야. 너 같은 놈이랑 결혼했다니 넌 참 복이 많아. 그 말 속엔 칭찬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당시에는 웃어넘겼지만 마음 어딘가에 찝찝한 감정이 남았다. 그때부터 나는 어렴풋이 느꼈다. 민석은 내 것이면 뭐든 빼앗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수진의 변화도 그 즈음부터 조금씩 드러났다. 당신 왜 늘 똑같은 셔츠만 사? 좀 색감 있는 옷도 좀 입어봐. 센스가 너무 없어. 미안. 근데 아무데나 입고 나가기 편해서 그게 문제야. 무난하게만 살고 내 말도 적당히 넘기고 당신한테는 아무 기대도 못하겠어. 그녀의 말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결혼 3년 차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작은 말투 하나에도 빈정거림이 섞였고 당신이랑 있으면 그냥 평범 그 자체야라는 말이 마치 주문처럼 반복됐다. 나는 그 말 속에 숨겨진 비교의 대상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것은 민석이었다. 수지는 예전보다 외출이 잦아졌고 화장을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무기력한 얼굴이지만 외출할 때는 눈에 띄게 신경 쓴 모습이었다. 돌아올 때면 어김없이 피곤하다는 말로 대화를 피했고 나는 그런 변화를 애써 무시하려 했다. 스트레스겠지, 육아로 지쳤겠지, 스스로 그렇게 이해하며 넘겼다. 민석과의 우정도 긴 세월을 함께한 만큼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자꾸 양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빼앗기는 쪽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어느 날 수진의 휴대폰에서 오늘 고마워. 너랑 얘기해서 살 것 같았어. 라는 민석의 메시지를 봤을 때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끝이 떨렸다. 그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민석은 고등학교 시절처럼 또 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지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끝도 없이 의심이 맴돌았고 그 의심은 이내의 현실로 변했다. 나는 어느 날 수진의 노트북에서 우연히 사진 하나를 보았다. 모텔처럼 보이는 건물의 커튼 틈 사이 민석과 수진이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나는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둘은 선을 넘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 선을 지우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주 토요일에 민석 씨가 우리 집 근처 온다는데
저녁 같이 먹자고 해. 설거지를 하던 중 수지는 무심한 듯 말했다.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멈췄다. 사실 민석이 수진에게 직접 연락한 건 처음이 아니었다. 처음엔 나를 통해서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둘만의 카카오톡 대화가 잦아졌다. 요즘 민석 씨 좀 피곤해 보이더라는 말로 수진은 종종 그를 걱정하는 척했고 그 말들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 섬뜩하게까지 느껴졌다. 회사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거 너무 피곤하대. 요즘 지점장이면 일도 많잖아. 수진이 그렇게 말하며 식기를 정리하고 스마트폰을 챙겨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 표정은 어딘가 들뜬 듯했고 마치 누군가와의 재회를 손꼽아 기다리는 여고생처럼 생기가 돌았다. 나는 그 표정을 보며 낯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꼈다. 최근 그녀는 화장을 한층 더 정성 들여 하게 되었고 옷차림도 전보다 눈에 띄게 세련되어졌다. 하지만 나는 그 변화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다. 아침마다 향수 냄새가 짙게 풍겼고 거울 앞에서 셔츠 단추 하나하나를 고르는 손길엔 설렘이 묻어 있었다. 나를 향한 설렘이 아니라 분명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토요일 저녁 민석은 고급 와인 한 병을 들고 집에 나타났다. 야, 준호 너는 예전부터 너무 성실했어. 솔직히 말해서 좀 재미없지 않냐? 민석이 농담 섞인 말투로 떠보듯 말하자 수지는 입을 막고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 그래서 더 안전하게 느껴지잖아. 이상한 여자한테 빠질 일도 없고 내가 여자였으면 너랑 결혼 안 했을 거야. 지루해서. 나는 억지로 웃으며 잔을 들었지만 와인의 쓴맛이 그날따라 유독 씁쓸하게 느껴졌다. 수진의 시선은 대화 내내 민석에게만 향해 있었고 말투와 표정, 목소리의 온도조차 나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들의 말 한마디, 웃음 하나하나가 나를 배제한 채 둘만의 세계를 공고히 쌓아가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샤워를 마친 뒤 거실로 나왔을 때 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스치듯 마주쳤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수진과 민석. 그의 손이 수진의 허리에 살짝 닿아 있었고 수진은 웃으며 가볍게 손을 치우는 듯했지만 그 표정엔 거부감이 없었다. 마치 예전부터 익숙한 거리감인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저런 게 가능한 관계인가? 베란다에 나와 캔맥주를 마시며 나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가족끼리 친하니까? 오래된 친구니까? 아니면 단지 내가 질투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커서일까? 그러나 아니다. 모든 것이 회색으로 보이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법이다. 나 혼자만 느끼는 감정이 아닐 것이다. 분위기, 눈빛, 몸짓, 그 모든 것에서 무언가가 틀어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밖에 없었다. 민석은 예전부터 나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 했고 수지는 내 태도 하나하나에 재미없다. 남자로서 매력이 없다며 점점 등을 돌려왔다. 그리고 그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명확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을 했다. 조용히 수진의 스마트폰을 손에 들었다. 손끝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지만 이미 신뢰라는 전제가 무너진 이상 더는 지킬 예의도 없었다. 그 안엔 민석의 메시지가 있었다. 어제 내 체온 아직도 기억나. 그 순간 다시 갖고 싶다. 내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라. 순간 내 머릿속 어딘가에서 쩍 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래, 결국 이럴 줄 알았어. 사실은 진작 눈치챘으면서도 모른 척했던 거였다. 나는 핸드폰을 제자리에 조용히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짙게 겹쳐진 그림자가 내 앞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회사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거 너무 피곤하대. 요즘 지점장이면 일도 많잖아. 수지는 식기를 정리하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니 스마트폰을 챙겨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 표정은 분명 어딘가 들떠 있었다. 나는 부엌 문틈 사이로 그녀를 바라보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와의 재회를 기다리는 여고생처럼 얼굴에 생기가 가득했다. 요즘 들어 수지는 부쩍 화장을 정성 들여 하게 되었고 평소엔 잘 입지 않던 고급스러운 블라우스나 세련된 원피스들을 꺼내 입기 시작했다. 나를 위한 꾸밈이 아님을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새로 산 립스틱을 바른 그녀의 입술이 예전처럼 나에게 미소 지어주지 않기 때문이었다. 토요일 저녁 민석이 고급 와인 한 병을 들고 우리 집을 찾았다. 그 순간부터
집 안의 공기는 낯설고 무거워졌다. 야, 준호 너는 예전부터 너무 성실했어. 솔직히 말해서 좀 재미없지 않냐? 민석은 건배를 하며 웃는 얼굴로 말을 던졌다. 수지는 입을 막고 깔깔 웃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맞아. 그래서 더 안전하게 느껴지잖아. 이상한 여자한테 빠질 일도 없고 내가 여자였으면 너랑 결혼 안 했을 거야. 지루해서.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잔을 들었지만 와인의 쓴맛은 그날따라 더 독하게 느껴졌다. 수진의 시선은 대화 내내 민석에게만 향해 있었고 그녀의 말투와 표정, 심지어 목소리의 온도조차 나와 있을 때와는 전혀 달랐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나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스치듯 마주쳤다. 민석의 손이 수진의 허리에 살짝 닿아 있었고 수진은 웃으며 그의 손을 치우는 척했지만 그 표정엔 어떤 거리낌도 없었다. 저런 게 가능한 관계인가? 나는 베란다로 나가 캔맥주를 따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가족처럼 친하니까? 오래된 친구라서? 아니면 단지 내가 질투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커서일까? 하지만 아니었다.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흐려져 보일 땐 분명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있기 마련이다. 민석은 예전부터 나를 넘어서고 싶어 했고 수지는 나의 조심스럽고 성실한 태도를 재미없다, 매력이 없다는 말로 표현해왔다. 그리고 그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할 필요도 없을 만큼 명확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조용히 그녀의 스마트폰을 손에 들었다. 이미 신뢰가 무너진 관계에서 더 이상 지켜야 할 예의는 없었다. 거기엔 민석의 메시지가 있었다. 어제 내 온기 아직도 잊히질 않아. 너의 웃음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순간 내 머릿속 어딘가에서 쩍 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였다. 사실은 진작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뿐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조용히 제자리에 내려놓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짙고 무거운 그림자가 내 눈앞에 명확히 드러났다. 며칠 뒤 나는 민석의 전 여자친구인 미숙을 만났다. 그녀는 짧게 단정한 머리와 단호한 말투로 나를 마주했다. 그 사람, 인정욕구 덩어리야. 내 앞에선 늘 다른 여자를 흘깃거렸어. 지금 너네 아내라고 안 그럴 거란 보장 없어. 그녀는 이미 민석에 대한 감정을 깨끗이 정리한 상태였고 그 때문인지 오히려 차분하게 나에게 협력을 제안했다. 자주 가던 모텔도 있고 스마트폰 비밀번호며 습관도 거의 변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기억하는 앱들도 아직 쓸 거고 위치 추적 앱 하나만 깔아봐. 단서 나올 거야. 며칠 후 미숙이 알려준 방법으로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민석은 매주 정해진 요일에 한 러브호텔을 드나들고 있었고 그 중 몇 번은 수진의 차도 같은 시간대에 그곳에 주차되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계획이었고 반복된 배신이었다. 그날 밤 나는 퇴근 후 조용히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거실 소파에 앉은 수진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아직 안 들켰어. 그 사람 둔해서 몰라. 진짜 이용하기 편하지 뭐. 수진의 낮은 웃음소리가 이어졌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다. 가슴이 먹먹했고 손끝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녹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수진이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카페에서 수줍게 웃던 그녀, 같이 비를 맞으며 뛰던 저녁, 손끝이 살짝 닿기만 해도 가슴이 뛰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내 안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왜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냥 오래된 믿음이 부식된 걸까? 하지만 이젠 알겠다. 그 누구도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걸. 이건 우연도 아니고 순간의 실수도 아니며 감정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계획적인 배신이다. 그래서 나는 다음 날 조용히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넣었다. 예약한 시간에 맞춰 도착한 사무실. 나를 맞이한 이는 박 변호사라는 여성 변호사였다. 그녀는 차분하게 내 이야기를 들으며 준비한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그 표정엔 감정도 동정도 없었다. 오히려 그게 더 위안이 되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편분, 아주 유리한 상황이에요. 민석 씨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하겠죠? 물론입니다. 부부관계를 의도적으로 파괴한 제3자의 책임은 명백하니까요. 아내 쪽에도 청구 가능한가요? 네. 다만 친구였다는 점 때문에 민석 씨 쪽이 훨씬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말끝을 흐리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았으면 그 차가운 말투에 위축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이건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이성의 게임이다. 그 말이 머릿속에 울렸다. 친구라는 말은 이제 혐오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민석 그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혔다. 이제 남은 건 깨끗하게 잘라내는 일뿐이다. 일요일 오후 2시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2개의 흰 봉투, 그리고 내 스마트폰엔 녹음 앱이 켜져 있었다. 모든 것이 예정된 무대 같았다. 조용히, 아주 정교하게 짜인 무대. 하트 띵동. 초인종이 울리고 수진이 현관으로 향했다. 어서 와요. 민석 씨, 들어와요. 익숙한 인사말, 익숙한 웃음소리. 곧이어 민석이 들어섰다. 깔끔한 정장 차림, 여유로운 미소. 하지만 테이블 위에 봉투를 본 순간 그의 눈빛이 굳어졌다. 오늘 분위기 왜 이래? 무섭게. 앉아. 할 말이 있어. 내 말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나는 흰 봉투 하나를 그에게, 또 하나는 수진에게 건넸다. 이건 너한테, 그리고 이건 수진이 너한테. 이게 뭐야? 수진이 봉투를 열자 러브호텔 출입 사진, 카카오 대화 캡처, 통화 녹음 내용,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민석은 말없이 서류를 훑다가 이내 한숨을 내쉬며 말없이 내려놓았다. 역시 눈치챘구나. 처음엔 모른 척하려 했지. 근데 내 얼굴만 봐도 역겨워서 더는 못 참겠더라. 수진이 벌떡 일어나 외쳤다. 그런 게 아니야, 준호야. 나 그냥 너무 외로웠고 민석 씨가 내 얘기를 들어줬고 그래서 부부를 배신할 이유가 된다고? 내 말에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 그냥 누군가가 날 필요로 해주는 느낌이었어. 당신은 너무 멀었어. 멀었다고? 그건 핑계야. 내가 만든 거리였지. 내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다. 나는 민석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넌 예전부터 그랬지.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내 걸 빼앗으면서 그게 능력이라 착각했잖아. 민석의 어깨가 움찔했다. 뭐야, 갑자기 잘난 척이냐? 닥쳐. 넌 이제 내 인생에서 말할 자격조차 없는 인간이야. 이건 실수도 감정도 아닌 명백한 배신이야. 거실엔 정적이 흘렀다. 수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앉아 있었고 민석은 어색하게 눈을 돌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미 박 변호사와 상담했어. 민석, 너한텐 5천만 원 위자료 청구할 거야. 수진, 너한텐 3천만 원. 이해 있으면 법정에서 보자. 그 말과 동시에 내 안에 뭔가가 딱 하고 끊어졌다. 가슴이 후련하지도 않았고 통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공허함만이 남았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오늘부터 너희들 모두 내 인생에서 퇴장해줘. 그리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순간 진짜 이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랐다.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민석은 책상을 세게 내려치며 벌떡 일어났다. 야, 결국 돈이냐? 그 돈을 어떻게 내란 말이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만한 짓을 했잖아. 내가 무너뜨린 건 그냥 내 기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야. 민석은 코웃음을 치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다. 웃기지 마. 걔도 나한테 마음 있었잖아. 왜 나만 내가 먼저 다 유도했잖아. 그 말에 나는 짧게 피식 웃었다. 지금 소리치고 발악해도 결과는 안 바뀌어. 너희는 그런 짓을 저질렀고 나는 그 대가를 요구할 뿐이야. 이건 협상이 아니야. 청산이야. 침묵이 흐르고 수지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눈빛은 허공을 향해 흔들렸다.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걸 나는 분명히 보았다. 민석은 방 안을 한 차례 노려보듯 훑은 뒤 씹던 입술을 꾹 깨물고는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무겁게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수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했다. 그 모습이 순간 애처롭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는 손을 뻗을 이유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들어줘.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나 정말 잘해보려고 했어. 그냥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나는 조용히 그녀 앞에 한 발자국 다가갔다. 하지만 손은 뻗지 않았다. 외로웠다고 누군가의 등을 찌르는 게 정당화되진 않아. 우린 이제 끝났어. 난 더 이상 널 아내로 보지 않아. 그건 내가 결정한 일이야. 그 말에 수진의 어깨가 무너졌다. 나는 등을 돌려 방을 나왔다. 일주일 후 위자료 청구서가 정식으로 송달되었다. 수진에게는 3천만 원, 민석에게는 5천만 원. 불륜의 결정적 증거가 담긴 사진, 녹음 파일, 메시지, 내역 등 모든 자료가 철저히 정리된 조사보고서와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변명의 여지는 없었다. 법률사무소 회의실. 박 변호사는 침착한 어조로 상대 측 변호인에게 설명했다. 저희는 필요하다면 재판도 불사할 입장입니다. 다만 원만히 합의하길 바랍니다. 단 그에 합당한 책임은 지셔야겠지요. 민석 측 대리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금액이 너무 큽니다. 위자료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감정적 액수 아닌가요? 박 변호사는 단호했다. 절친에게 배신당하고 배우자에게 불륜을 당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가정의 완전한 붕괴. 이 정도면 솔직히 적은 편입니다. 상대 변호인은 말문이 막혀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반면 수지는 심각한 반응을 보였다. 전업주부였던 그녀에게 3천만 원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그런 돈 없어. 어떻게 갚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한 수진에게 나는 담담히 말했다. 공동 계좌에 쌓아둔 생활비는 내 목 다 인출했어. 내 몫은 내 책임이야. 더는 같은 인생을 나누는 사이는 아니니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아이한텐 만나게 해줄 거지? 나는 무표정하게 답했다. 보고 싶으면 정식으로 신청해. 그 말은 그녀의 마지막 애원에 대한 냉정한 단절이었다. 민석에게도 곧 대가가 찾아왔다. 그가 일하던 영업부서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사람 불륜 저질렀다더라. 거래처에도 들켰다며. 접대팀에서 잘렸대. 원래 남 일에는 무심하면서 자기 얘기만 하던 사람 아니었냐? 그는 본래부터 평가가 엇갈렸지만 이번 일로 인해 완전히 고립되었다. 회사 측은 공식 징계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 좌천인 지방 지점 발령을 내렸다. 실상은 퇴출에 가까운 결정이었다. 그날 밤 민석에게서 문자가 왔다. 전부 너한테 뺏겼다. 내가 졌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이건 승패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인과응보일 뿐이었다. 한편 수지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어머니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자업자득이지. 내가 가정을 무너뜨렸잖니. 남편도 아이도 다 놓친 게 누구 잘못인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만 바라보았다. 말이 없는 그 눈빛은 오히려 더 깊은 단절 같았다. 밤마다 수지는 아이 사진을 붙들고 흐느꼈고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다. 연락할 명분도 용기도 없던 그녀는 끝내 메시지 하나 보내지 못한 채 불 꺼진 방에서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천장이 무너진 듯한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수진은 고향 동네의 작은 마트에서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한때 명품 백을 들고 백화점을 누비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싱크대 앞에서 주름진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도구를 들고 있었다. 화려했던 메이크업도 사라지고 창백한 얼굴 위엔 피로와 후회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졌다. 슈퍼마켓에 울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자신감에 찬 톤이 아니었다. 오히려 웅얼거리는 듯 자신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고 무기력했다. 한편 나는 박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상대 측에서 위자료 분할 지급을 요청해왔습니다. 수진 씨는 월 50만 원, 민석 씨는 월 80만 원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걸로 진행하세요. 그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나는 이미 과거에 머물며 분노로 삶을 소모할 생각이 없었다.
다만 그들이 저지른 일에 상응하는 책임과 고통을 감내하도록 만드는 것이 내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며칠 후 늦은 밤거리에서 무심코 마주한 유리창에 내 모습이 비쳤다. 초점 없는 눈, 깊게 패인 눈 밑, 굳게 담은 입술. 하지만 그 안에는 어렴풋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여전히 허전하고 외로웠지만 이제 그 상처는 타인의 배신이 아니라 스스로 감내하기로 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렇기에 더는 원망도 후회도 없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우연히 한때 민석이 근무하던 회사 건물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건물 앞 인도 멀리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구두, 구겨진 정장,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다. 민석이었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몰골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이긴 인생을 살던 놈이었는데 말이지.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짧게 마주쳤다. 그가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부러움이나 분노가 아닌 오래된 감정의 무게를 내려놓는 안도의 표현이었다. 민석은 결국 회사에서 좌천되어 지방 지점으로 쫓겨났고 차가운 시선 속에서 제대로 된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자진 퇴사했다. 겉으로는 프리랜서라 말했지만 실상은 주 3일 배달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는 처지였다. 예전 동료들과의 연락도 점점 끊겼고 누군가는 동정했지만 아무도 그를 다시 끌어올릴 생각은 없었다. 사람의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민석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그리고 수진, 그녀의 산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친정집의 분위기는 싸늘했고 그녀의 어머니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이 꼴이 났겠니? 자업자득이야. 마트에서는 신입도 아니면서 신입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 매일 아침 개점 전에 도착해 바닥을 닦고 상품을 정리하며 손에 굳은 살이 박였다. 어느 날 계산대에 서 있던 수진은 장을 보는 한 모자지간을 보며 잠시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내뱉었다. 나도 예전엔 바에서 일했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 말은 억눌린 감정처럼 새어나왔다. 그 순간 스마트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자동이체 실패 위자료 납부 불가, 잔고 부족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를 본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다. 바닥에 쪼그려 앉은 그녀는 더 이상 자존심도 여유도 그 어떤 체면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편 나는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인사팀으로 이직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이 마을에서 나는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주말이면 아이와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걷고 저녁이면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밥을 먹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내 하루를 견디게 해줬다. 어느 날 사내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아라 씨 오랜만이네요. 고개를 들자 예전에 같은 프로젝트를 맡았던 동료가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여기로 이직하셨다고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분위기 많이 달라졌죠? 나는 미소를 지었다. 네, 이젠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 그 말과 함께 떠오른 건 유리창 너머로 비쳤던 나의 표정, 그리고 아이의 작지만 따뜻한 손길이었다. 그렇게 삶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민석의 전 연인이자 한때 내게 불륜의 증거 수집을 도와주었던 지연이었다. 그날 구내식당에서 마주친 그녀의 미소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차분했다. 이제 한 고비 넘기신 것 같네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이에요. 나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몸의 밴독이 빠져나간 건지도 모르겠네요. 여러 의미에서요. 우리는 식당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나눴다.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과 멀리 보이는 바다가 마치 묵은 감정을 덮어주는 듯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민석의 이야기로 흘렀고 수진에 대한 회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서로가 그들의 그림자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 고백하게 되었다. 미즈키 씨가 말했다. 타인의 배신을 통해 오히려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진짜 내 모습이 뭔지 뭘 놓치고 살았는지 깨닫게 돼요. 나는 잠시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게 복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셈이죠. 며칠 후, 어느 일요일 오후, 바닷가 절벽 위에 있는 조용한 카페, 햇살이 테라스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나는 아이가 낮잠을 자는 사이 노트를 펼친 채 조용히 앉아 바람을 느꼈다.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배신과 분노, 복수와 단절, 그리고 그 후의 적막.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패배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승리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한 감정이었다. 오히려 잃었던 자신을 다시 찾아 나서는 첫걸음 같았다. 그 순간 스마트폰에 알림이 떴다. 미즈키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시 한번 식사 어떠세요? 천천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미즈키. 나는 메시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작게 웃음을 지었다. 괜찮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내 안에 있던 오래된 굳은 살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눈앞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바람은 잔잔했다. 이제 남은 건 그 바람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짜 나의 삶을 되찾는 일뿐이었다. 그녀는 바로 한때 민석의 연인이자 내게 증거 수집을 도와줬던 지연이었다. 오랜만에 다시 마주한 그녀는 예전보다 한층 더 단정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이제 한 고비 넘기신 것 같네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이에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드디어 몸의 밴독이 빠져나간 건지도 모르겠네요. 여러 의미에서요. 점심시간, 사내 식당 구석자리에서 나와 지연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민석의 일, 수진의 일,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도 결국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지연이 잠시 커피를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타인의 배신을 통해서 오히려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처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바람에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나는 그 순간 이 짧은 대화가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느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도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건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며칠 후,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바닷가에 위치한 한 카페 테라스석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온화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의 고통, 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참아냈던 시간,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한 뒤에 찾아온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그건 단순한 패배도 아니고 완전한 승리도 아니었다. 그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다시 서볼 수 있게 된 기회였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시 한번 식사 어떠세요? 천천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연. 나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다. 괜찮을지도 모르겠네요.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고 바람은 조용히 내 볼을 스쳤다.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물결이 일었다. 지금 이 평온함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진 않겠지만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내 삶을 내 방식대로 다시 살아가는 일뿐이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